안녕하세요. 권구현입니다. 이번 유튜버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교육학 논술에 대한 작성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리신 질문들이 쭉 있습니다. 그걸 제가 딱 들고 쭉 하나하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 작성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 고민들 지금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한 분이 이 선생님이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뭔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안 선생님은 답안 작성 방법이 궁금하다. 노 선생님도 작성법이 궁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답안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우리가 시험장에 딱 가서 이것을 갖다가 자동화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점수를 다 못 받죠. 내용 점수가 15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답안 작성에 대한 이 구성, 문단 형식이라든가 또는 주제 논의, 표현, 이게 5점이에요. 이 5점을 정확하게 일단 먼저 선점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야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일부 한번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교육학 논술의 오류 유형이라는 파트가 쭉 화면에 보일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오류가 뭔지 한번 보시죠. 자, 논술의 형식 또는 주제 논의에서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은 이 서론에서 서론의 기능을 무시한다. 우리가 서론은 대충 쓰면 된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서론은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문제제기 또는 주제, 논점에 대해서 주의 환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환기를 맨 앞에 올려놓으시고 주제가 어떤 내용인데 그에 대해서 이 채점자 또는 독자들한테 주의 환기, 호기심 이런 걸 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제기. 문제제기가 없는 서론 답안은요. 논의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답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론의 기능, 이건 뒤에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이거 모르고 그 다음에 주제하고 괴리된 이 사실상은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이 몇 프로? 40%가 넘어요. 40%가 넘습니다. 이런 분들이. 근데 본인들이 그걸 못 느껴요. 못 느껴. 왜냐하면 서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걸 피드백 받아본 역사가 별로 없다면 더 큰일이죠. 이게. 그 다음에 본론 어떨까요? 자, 본론은 일단 지시어 무시하는 사람이 가끔 등장해요. 지시어 무시한다는 게 뭐죠? 자, 요런 어떤 교육과정 운영관이 있다. 뭐 운영관에 두 가지가 숨어 있는데 2021학년도 문제를 예를 들면요. 그리고 그 뒤에 문제점, 그 다음에 그에 따라 어떤 이런 관점으로 진행될 때 방안,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시어가 상당히 많이 숨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운영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내가 어느 정도는 그런 거는 얘기해 줘야 돼요. 예전 문제 같았으면은 그냥 뭐예요? 우리가 뭐 운영관의 명칭, 뭐 이런 거 1점, 그 다음에 개념정의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는 그게 암묵적으로 운영관이 뭔지 설명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하고 방안식으로 돼 있어요. 의사결정 모형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개의 모형이 있는데 이 가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그걸 우리가 사실 적용하는 방안 이런 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질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큰일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용과 직접 연관되기도 해요. 이게 지금 여기는 논술 형식과 주제 논의에 대한 얘기지만 내용에 직결된 게 지시어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학 모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 또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다음에 구성의 불일치. 즉 뭐냐면 우리가 세 가지를 물어봤다.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게 불일치하고요. 또 주제 논의를 마지막에 소논문이에요. 즉 우리가 문제는 큰 거 하나잖아요. 그런데 본론 각각은 하나의 소논문식으로 마무리해주는, 즉 주제와 연관해주는 결어가 있어야 돼요. 그 문장이 간과됐다. 그런 분들이 상당수 많죠. 이분들이 제일 많아요.
이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주제 논의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본문 내용을 논의한 결과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논점, 주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의 기능 또 무시합니다. 결론의 기능이란 건 뭐야? 위에서 얘기했던 요 부분 있죠. 주제 논의를 했던 부분을 모아서 요약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주제 논의는 결국은 앞에 서론에서 얘기했던 주제와 연관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이 어차피 이 결론 기능 무시했다는 얘기는 수미상관, 즉 서론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본론의 전반적인 요약 이 부분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랑 연관 없거나 또는 본론의 논지랑 상관없는 내용들을 작성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대충적으로 쓰는 사람이 많아요. 이 비율이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서론보다 결론을 대충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 수강생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제가 강의할 때도 사범대에서 강의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한다 발견했어요. 제 수강생이 아니잖아요. 대학의 사범대에 다니는 분들은 따로 우리가 이 교육학 강사들한테 뭔가 강의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시범적으로 평가하려고 쓰게 했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게 몇 년 동안 4년 동안 조사한 데이터예요.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쪽이죠. 표현 쪽에서는 우리가 어법, 특히 띄어쓰기, 맞춤법에 대한 거죠. 이 부분 틀린 사람도 30%가 넘습니다. 몇 개? 5개 이상. 근데 보통 한두 개 정도로 감점 받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5개 이상 보인다? 그러면 감점 정도가 좀 큽니다. 우리가 기준점이 사실상 5개라고 최소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 개수당 틀릴 때마다 0.1씩 마이너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30%가 넘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지시어랑 관련돼 있는데 지시어랑 관련해서 어떤 이 어휘 또는 아니면 서술어가 일치돼요. 문체가 적절한지 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교육학 논술에서 뭐와 관련돼 있다? 바로 요 내용과 관련돼 있어요. 요 내용. 즉 우리가 논술 구성과 표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질문 또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서론 결론을 5줄 이상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모 선생님 얘기했어요. 5줄? 답안지 5줄? 안 써도 돼요. 5줄. 5줄이라고 하면 답안지가 5줄마다 굵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5줄 쓴다? 힘들 수 있어요. 서론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짧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5줄은 사실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도록 만들어 둔 거지 채점하기 위해서 야, 이 정도는 5줄 되지 않아? 이 정도는 서로 써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야, 5줄 그 꽉 채워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예를 들면 2023년도에 만점자가 우리 이 클래스에서 4분 나왔어요. 2분이 이제 특수 선생이었고 다른 또 전공 교과가 있었는데 이분들 보면은 만점자인데 한 페이지 안에 만점 받은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페이지 해봐야 5개 단락밖에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느 단락은 굉장히 짧게 기술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점수를 다 받아요. 옛날에 초창기에 2013학년도 추가 모집 때 교육학 논술은 불량 점수도 그때는 있었어요. 근데 불량 점수가 한 번만에 사라졌거든요.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절한 분량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서론을 결론을 5줄 이상 쓰는 게 어렵다라고 이 토로하신 분 같은 경우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 서론 결론을 무엇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을까요? 자, 양 선생님이라는 분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요 분은 야, 서론 결론? 자, 이거를 뭐로 정해다니다냐? 그런 주제에 따라 다르겠죠. 어떻게 해요? 현문 우답일까요? 의문 현답일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자, 2021학년도 주제가 뭐였어요?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주제가. 어떤 때보다 더 길어요. 옛날보다. 토의 수업의 활성화 방안 이쪽으로 나온 주제가 그 전인데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생의 선택, 결정 둘 중에 하나만 일단 서론에서 기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제와 연관했다고 했으니까 이 주제에 대한 선택, 자유로운 선택을 확대하는 교육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기회라는 쪽으로 주요 한개 해줘야 돼요.
이게 그러면 지금 학교 교육은 선택기회. 그러면 요걸 한번 우리가 샘플링 봅시다. 자, 서론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자, 요건 뭐 개요에 대한 순서니까 요거는 괜찮고. 자, 일단 전체 구조 이렇게 돼 있죠. 자, 6개 단락이에요. 근데 6개 단락이니까 5줄 가 있는 걸 한 단락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편하긴 한데, 그만큼을 풍부하게 못 쓰면 서론은 더 짧게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럼 뭐 이 줄을 비워놓고 쓸 수도 있지만 채워야 되겠죠. 근데 서론 보시면 알겠지만 주제를 정의한다, 문제 제기한다, 그 다음에 논의 방향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본론은 내용 진술하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주제 관련한 논의를 하는 공간이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내용 점수 받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논리 형식, 그 다음에 주제 논의에 대한 점수를 받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각각 가지고 있죠. 본론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것들을 모아서 요약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핵심을 요약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이 핵심 뭐예요? 이 내용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 주제 논의, 요거만 모으면 돼요. 어차피 요거는 요거를 모으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 거니까 요것만 모아서 제시하면 됩니다. 여기는 요약만 잘해도 여기는 결론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요. 근데 요약이 아니라 엉뚱한 추상적 얘기로 마무리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만능 서론 결론 원합니다. 이 서론에 대한 거. 이게 또 박 선생님이 서론 본론 결론 만능 틀을 쓰는 방법, 이렇게 해요. 이 틀은 이거예요. 이 구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우리가 이 서론에 대해서 이게 봅시다. 서론은 뭐야? 전체 문장은 3개 또는 5개. 5개요. 그러면 자, 주제어나 관련 상황을 주요한 게 요게 하나 또는 2개가 필요하다. 이게. 자, 무슨 소리예요? 앞에 우리가 2021학년도 봤잖아요.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요거를 보셔야죠. 요거를. 그러면은 일단 주제 논의는 학생의 선택, 결정에 대한 얘기를 첫 문장에 해야 돼요. 지금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선택과 결정을 중시하는 학생 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년 주제가 관련한 것을 첫 문장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게 그러나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시작되는 거죠. 문제 제기도 하나 또는 2개 문장. 여기서 2개 문장 썼는데 여기 2개 문장 쓴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장이 뭐야? 문제 제기. 그 다음에 3번째 스타일의 문장이 논의 방향. 자, 논의 방향은 이거예요. 툴이야, 이게. 자, 뭐예요? 주제가 뭐야?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교육과정, 평가, 교육행정 등의 측면에서 뭐 한다? 논하기로 한다. 자, 아니면 학생의 선택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그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은 누구나 똑같이 씁니다. 마지막 문장. 자, 요거를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문. 자, 최근 사회의 복잡한 난제들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결정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자, 이걸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사회 창의융합형, 어떤 미래사회, 아니면 창의융합형 이 미래, 아니면 창의융합성이 필요한 미래사회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건 말은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미래사회의 어떤 창조적 문제 해결은 바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결정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짧게. 첫 문장은 임팩트 있게 짧게 들어요. 서론의 첫 문장이 길면 안 됩니다. 이거 좀 긴 편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2번째 문장 스타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제기. 그러나 현재 학교 교육은 획일적인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되어 미래사회 주역인 누구? 우리 학생의 다양한 선택 결정의 기회가 제한되는, 아니면 뭐 학생들의 어떤 거 수동적 학습 태도가 아직도 자행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논의 필요성을 주는 건 뭐예요? 예예요. 문제 제기예요. 문제 제기가 없다? 그러면 고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일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문제 제기가 반드시 있다면은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따라서 결론 지셔죠. 따라서 이런 어떤 미래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따라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런 측면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가 봤을 땐 이게 지금 몇 자예요? 요 한 줄 라인에 5, 10, 15, 20, 약 25자 미만이잖아요. 근데 우리 답안지는 몇 자 씁니까? 약 50자에서 60자 들어가요. 50자, 60자. 그러니까 요거 두 줄이 우리 답안지의 한 줄이에요. 한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반이에요. 세 줄 반이에요. 얼마 안 걸리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다시 앞에 있는 거를 잘 보세요. 앞에 내용을 보세요. 자, 서론의 첫 문장은 주제 또는 그 관련된 내용을 써서 주요항시켜야 된다. 여기부터 먼저 맞춰 들어가야 돼요. 첫 문장에 엉뚱한 거 늘어나 봤자 채점 기준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문장만 길어지고 시간만 뺏어요. 뺏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다? 바로 문제 제기 문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패턴이에요. 패턴. 이게 뭐예요? 루틴. 우리가 툴입니다. 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제 본론 영역. 우리가 교육과정, 지금 뭐 교수학습 또는 수업 또는 뭐 평가다 아니면 행정이다. 그러면 뭐 4개 우리가 본론 구성하는데 그 중에서 3개 정도만 뭐뭐 등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4개 다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뭐뭐 등 해서 측면에서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 쭉 연습하는 거를 쭉 한번 보세요. 요 장면을 한번 또 보시면 요게 2020학년도 문제거든요. 자, 이거 굉장히 길어 보이죠. 근데 보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반이에요. 5줄 거의 뭐 다 활용한 거죠. 이때는 주제가 토익 수업 활성화 방안이었어요. 자, 그러면 첫 문장.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창의화폐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근데 이 문장이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이 문장 직접적으로 이 주제랑은 아직 관련이 없으니까. 그럼 두 번째 문장. 이르의 학교는 토익 학습을 통하여 공동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지워버리고요. 지우고요. 여기서만 들어가야 돼. 최근 학교는 토익 학습을 통하여 공동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등을 함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만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요거만. 자, 그러나 나오죠. 문제지기.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입시 중심의 문화에 젖어 교사는 학벌에 도구가 되고 학생들. 이거 좀 긴데 짧게 처리하면 뭐야? 학생들은 어떻게 된다? 상호작용적인 어떤 능동적인 학습보다는 일방향적인 수식적인 그런 어떤 수업에 젖어 있다는 거지. 즉 토의라는 거는 뭐예요? 쌍방향의 적적인 의사소통이거든요. 근데 의사소통이 전제되지 않은 강의, 설명식의 어떤 수업에 젖어서 활성화한 토의식 수업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미진하다라는 의미를 줘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들의 삶과 된 객관적 국가지를 성경처럼 암송하게 하여 올바른 토익 학습이 이루어지지 힘든 게 현실이다. 힘든 것인데 이건 준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힘든 것이 현실이다. 힘든 현실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패턴. 따라서 토익식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식론. 자, 그때 비고치키 나왔었잖아요. 교육과정, 교수학습, 이거 다 써서 학교 문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패턴이 다를까요? 같습니다. 같은데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문장 하나를 더 쓸 뿐이야. 근데 이거 안 써도 돼. 이거 없어도 말은 되잖아. 말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로 연습해야 돼요.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제 예측되는 어떤 주제들을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요거 한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또 여러 개가 설치가 될 수 있겠죠. 요거는 한번 뒤로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어떤 게 또 있는가?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췄나 봐.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앞에 이 회상을 해보면은 이 내용 자체가 지금 2015 출시부터 이제 주제가 논의가 있었어요. 뭐 요것들이 각각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교사가 처할 역량, 그다음에 2015 개정교육관의 실적 구현방 이게 쭉 있거든요. 요걸 다 연습해야 돼요. 적어도 여기서 4가지 이상은 연습해야지 서론 패턴이 이런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0 것까지 우리가 봤다 이거죠. 그러면 그 뒤에 내용들이 또 궁금해지잖아요.
이게 그 내용들이 또 궁금해진다 이거죠. 그 부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캐치를 해나가야 돼요. 이 부분은. 자, 일단 이런 부분에서 서론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결론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야죠.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본론에 있는 거를 모으는 거예요. 본론에 있는 거를 모으는 겁니다. 하나씩 모아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우리가 다른 질문 한번 볼게요. 결론 나중에 보고 이제 본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교과서라고 표현하셨는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입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학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뒤에 질문이 끊겼어요. 이게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여기서 본론의 만능 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적절한 답안의 길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본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출제자가 주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서론에 쓴 다음에 본론 넘어오잖아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서론에 대한 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본론 넘어갈 땐 본론으로 순수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본론으로 바로 순수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형성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자 일단은 요거는 화면을 좀 더 보정을 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본론 부분에서 사실상은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자 서론 전개에 대한 되게 많아요. 예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자 본론에 대한 거 이게 이제 본론 얘기잖아요. 질문 자체잖아요. 자 보시면 교육과정 운영 관점을 스나이더 왜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이 지시어 분석해야 돼요. 아까 여기서도 질문이 어떤 게 있냐면은 교육학 발본 해석법과 문제 배점 파악 및 키워드 구성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이 부분이. 자, 일단은 문제 파악, 본론은 잘 보시면 이게 이제 교육과정 운영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스나이더. 이건 사람 이름 모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근데 어떤 거는 사람 이름이 명확히 알아야 돼. 요거는 이 사람이 그 유일무이하게 우리한테 교육학생이 있으니까 되는데 자, 기존 관점의 장점. 그러면 제시문의 기존 관점이 뭔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시문을 먼저 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시어를 먼저 분석해야 돼요. 지시어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지시어에 따라서 제시문을 읽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존 관점은 뭐겠어요? 충실도 관점이란 말이에요. 충실도. 그 장점과 단점. 한 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 이게 뭐냐면 생성 또는 형성 관점이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점으로 본론이 구성돼야 돼요. 본론이. 지금 무슨 소리냐면 본론 단락을 구성할 때 본론 내용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이게 이제 2020학년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2021학년도 예문인데요. 한번 잠깐 보세요. 자, 이 질문 여기 다시 했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 분석할 때 김 교사가 언급한 장면을 가서 보는데 뭐냐면 기존 관점이 뭔지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새로운 관점 두 개가 있는데 새로운 관점 하나가 있는데 요거랑 대조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김 교사는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자에 대해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충실도 관점. 뭐 충실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충실도 관점. 이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에 있는 걸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문제 분석할 때 분명히 얘기하지만 충실도라는 것이 숨어 있다. 그러면 충실도란 명칭을 써줘야 돼요. 안 쓰고 장단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일단 요건 회상을 해놔야 돼요. 그다음에 장단점이 책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서 질문하신 분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입해야 정답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명칭만 여기 활용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있냐? 없거든요. 없어요. 즉 뭐냐면 만약에 이 장점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죠. 타당화시켜야 돼요. 충실도라는 건 결국 교육과정 개발자 의도 또는 국가사의 의도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 교육과정의 목표 관련 변인을 잘 통제하여 평가해서 그 도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목표, 내용, 평가가 짜임새 있게 돼 있으니까 그 충실도에 따라 하면은 결국 그 목표나 내용이 사실상 어떤 거 서로 일치되는지 여부, 즉 목표 도달 여부를 그 프로그램 내용이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다. 이거는 사실상은 장점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못 생각하는 사람은 뭐 점수를 못 받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 문장 정도예요. 한 문장 정도인데 여기다가 어떤 사람이 충실도란이라고 개념 쓰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즉 명칭은 들어오는데 내가 충실도가 뭔지에 대해서 개념 정의했다?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높다? 없어요. 그 채점 기준 없어요. 장점을 써줘요. 장점. 장점이라는 건 뭐야? 긍정적인 거. 어떤 거? 쉽게 확인한다. 확인하는데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라 쉽다. 그러면 단점은 뭐야? 반면 그 단점으로는 김교사 새롭게 가진 생성 관점에 반면 그 단점으로 이건 지웠네. 다음과 같은 여기 지웠어요. 지웠어. 만약에 단점으로 쓴다면 뭐예요? 기존의 어떤 다양한 내용을 목표라든가 내용으로 사실상 어떻게 된다? 내가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된다? 이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다양성, 창의성이 없을 수 있다. 획일성이 우리가 문제가 된다. 왜? 교육과정 개발자 의도에 맞추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또는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 어떤 맥락적인 대응,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 뭐 이런 정도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단점은 교과서, 교육학책에 있다?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하신 선생님은 자, 이 선생님은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해놔. 이건 명칭만 가져오세요. 명칭만. 명칭 없으면 이 뒤에 것도 타당도를 잃습니다. 명칭 없이 장단점이다 뭐에 대한 논의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건 점수를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채점은 아주 솔직해요. 이 사람의 기존 관점이 뭔지 명칭이라도 써야 돼요. 명칭은 지금 제시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새로운 관점, 형성 관점이야. 그러면 그를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두 가지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 요구를 잘 반영해서 그 다음에 또는 그를 창조로 다양한 것을 포용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내용이 이제 첫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중심의 편성 운영을 하는 측면이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민족 교육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가 쓸 수 있어요. 이 안에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또 둘째에서 생략대점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21학년도 문제 또는 2020학년도 문제 그 스타일을 보시면요. 개념 정의를 물어본다면 이 교육학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매 문제마다 방안 물어봐요. 이 뒤에 이제 우리가 문제들도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4번도 마찬가지야. 요거를 반영하게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야. 방안을 물어봐요. 근데 이 방안은 교육학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뭐뭐해야 한다. 어떤 주장, 방안. 내가 지금 연구자로서 그건 대안이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지 그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답안지 그대로 쓰게 하는 것이 다음 요번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게. 그렇지만 지금 스타일로 본다면 지금 2018, 19, 20, 21 그 스타일로 본다면은 분명히 명칭,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나 어떤 특징을 물어본다. 그러면 특징 첫째 책에 있는 대로 이런 특징이 있다. 교육과정 세계에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어떤 이 삐아절에 이런 특징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이거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기억회상이거든요. 근데 기억회상을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바로 기억회상이 아니라 방안. 뭔가 내가 여기서 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내용에 따라서 뭔가 구체적인 내용, 방법 또는 활동을 그려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교육학 논술 문제 내문항, 소문항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매년 그랬어요. 매년. 요거는 요거죠. 요게 지금 2021학년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시면은 자,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라고만 했어요. 평가 방식의 명칭을 써라? 없어요. 방식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두 가지. 예. 그러면 2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평가를 수업에 실현하는 방안 두 가지. 2점. 4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평가 방식이 뭔지 명칭은 써줘야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관점의 교육과정 운영관, 충실도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장단점. 그 다음에 새 관점도 형성관점, 생성관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써줘야 돼요. 자, 여기도 보시면 김교사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추가로. 요거는 이제 어떤 키워드가 잘 없는 거예요. 어떤 명칭이라고 나오기에 좀 애매한 것들입니다. 이게. 근데 마지막 문제는 어때요? 의사결정 모형의 단점. 각각 한 가지. 근데 A, B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지 그 이론, 모형, 명칭 그것이 있어야지 그 단점들이 타당화되죠. 그렇죠? 권구현이라는 사람이 설명이 명칭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 사람이 남자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지. 근데 앞에 사람을 물음표로 만들었고 안 써놓고 이 사람 남자다 그러면 그런 논리적 타당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칭 써주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단점을 써줘야지 말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하나 3점짜리예요. 이게 배점이 3점짜리.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신 것 중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입해야 정답이 되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대로 기입하는 문제는 뭐야? 우리가 2015 상반기 추가 모집, 2016, 2017 기출 문제는 그대로예요. 거기 방안을 거의 물어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기억해상 우리가 이 교육학 책에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2018학년도 문제부터는 어떻게 된다? 명칭 개념도 물어봤지만 뭐도 있어요? 방안도 물어보거나 거기에 우리가 뭐야? 이유를 얘기해봐라. 내가 이유를 써야 돼요. 이유. 이것이 학교교육에 적용되는 이유가 뭔지. 또 이것을 적용했을 때 어떤 방안이 있는지, 어떤 걸 해결할지에 대한 것들을 써줘야 돼요. 이거는 교육학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녹여야죠. 그래서 논술인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말이죠. 명경과, 고려시대 때도 명경과, 우리가 또는 간경, 이런 것들, 조선시대 간경. 이거 뭐야? 구술이거든요. 구술보다 뭐 중요한 거야? 논술. 그게 고차원적인 문과 시험이었어요. 이게 논술이에요. 논하는 거야. 이게 그냥 대충 논어에 있는 얘기를 그냥 대충 물어보는 그런 어떤 과거 시험이 아니라 이거를 딱 생각해서 그 관점에서 어떤 A 사안에 대해서 써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본론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본론 전개에서 2020학년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이런 것들 쭉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화면을 딱 정지시켜 놓고 한번 감상을 해봐요. 그러면 비고치케 지식론의 명칭이 뭐냐? 그러면 이거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우리가 인재발달 이론이라고 알고 있던 사회적 구성주의가 답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인적 구성주의나 사회적 구성주의는 지식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인식론적 측면이거든요. 지식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이 한 가지가 뭐냐라는 거죠. 요것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 학생의 역할 각각. 자, 교사 학생의 역할? 교사는 무슨 역할 하지? 무슨 역할? 학생들한테 도움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 주체적으로 할 때 교사가 도움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비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학생보다 앞선 또래로서였던 또래 교수자로서 앞선 또래로였던 역할, 모델링부터 코칭부터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은 뭐야? 결국은 자기가 점진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자기 교수, 자기 스스로 학습 능력 이것을 계속 어떻게 한다? 늘려가는 자기 주체적 학습 능력을 늘려가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여기 설명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문장 아까도 얘기했죠. 따라서 주제 논의가 여기도 나와요. 결론 지시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난 몇 점짜리? 4점짜리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제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있죠.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조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학생의 성장에 따라 도움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니까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 토의, 상호작용적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 문제들 보면 다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는 주제에 대한 논의를 따로 형성해 놨어요. 요거는 내가 주장하는 식으로 쓰면 돼요. 요거는. 그래야지 요거를 모아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바로 결론으로 이게 결집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이게 지금 여기서 엄청난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큰 A4를 가지고 엄청난 질문들인데 이 질문들에서 일단은 제가 작성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서론에 대한 패턴, 특히 결론을 무엇을 정해놓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자, 이분들 얘기는 제가 이걸로 압축할 수 있어요. 결론은 첫 문장에서 뭘 논의했다고 하지 좀 마라. 지금 뭐냐면 이렇게 쓰는 사람 있죠. 이상과 같이 뭐뭐와 뭐뭐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근데 이게 3줄 이상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요약이 아니에요. 이 문장은 무의미한 문장이라고 그래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짧은 글이거든요. 짧은 글인데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본론 각각을 요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직접적으로 해놓고 이걸 쓰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뭐뭐에 보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 본론에서 읽었었는데 네가 마지막에 남길 말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네가 자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 남길 말을 요약해놓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 던져봐. 선행과제가 뭔지 아니면 긍정적 전망을 던지든지. 그래서 밑에 주제 키워드는 서론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게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 머리수. 그렇죠? 그다음에 꼬리 미자 써가지고 수미상관. 서론과 결론이 일치되는 쪽으로. 자 유지하고 그다음에 주제 키워드 없으면 감점해요. 주제에 대한 논의가 여기도 서론처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본론의 마지막 문장의 주제 논의들을 다 어떻게 된다? 여기다 결집시켜야 돼요. 잘 요약해놔야죠. 그 다음에 이외 주제 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있다면 뭐 여유롭게 그걸 써야 돼요. 근데 되게 이 위에 본론에 있는 4개 단락이거든. 4개 단락에 있는 각각을 딱 가져오면 끝나요.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 2021 어떻게 결론 썼을까요? 자, 처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의사결정 모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학생들의 선택과 결정은 각자가 지닌 다양한 요구인 관심, 흥미, 필요 등에 기반을 둔다. 자, 여기는 뭐 그냥 주의 환기만 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왜? 이거를 주의 환기해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 차원에서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협의체와 이거는 사실상 위에 첫째 본론에서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내용을 그냥 가져온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협의체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이 전제돼야 하며 자 수업 설계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교사 참여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째하고 셋째 내용을 엮은 거예요. 이거를 같이. 또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 경험 안에서 자기평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게 이제 의사결정,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잖아요. 마지막에 고관적으로 학교 교육의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했어요. 지금 뭐냐면 내용의 본론에 있는 내용을 잘 엮어가지고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 이렇게 하지 말자. 자 위와 같이 상기와 같이 이렇게 논의해 보았다. 하지 마세요. 이런 문장은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학생의 선택 결정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평가에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거의 똑같아요. 자, 2020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토익 수업 활성화가 있죠. 이 주제의식이 나와야 돼. 나오는데 이걸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먼저 순차적으로 요약해줘야죠. 결론이니까. 학교의 지식관이 사회적 구성력을 변화하며 교사는 조력자로서 학생들의 적절한 비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유의미한 토의를 위하여 표면적 교육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학교 밖의 주제. 이건 이제 영교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내용 등을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거시적 이야기 구조. 이건 정착 수업에 대한 얘기로 가는 거. 거시적 이야기 구조. 그 내용. 그 다음에 아울러 학교와 기계문화. 학교 문화가 나왔었거든요. 기계문화를 일소하고 가족적인 수평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는 공연문화. 그래가지고 이게 그 각각의 본론 내용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이 마지막 문장. 주제 논의 문장이 있어야지 이걸 써요. 있어야지. 그게 없는 채로 이걸 들어간다? 그러면 본론 내용과 연관성이 없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본론에서 주제 관련한 논의가 없는데 결론이 나왔다? 이상한 거야, 그거는. 그 이상한 거예요. 본론마다 사실상 결말이 있어요. 즉, 그 본론 하나가 소주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본론에.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에서 그러면, 토익식 수업 활성화 어떻게 할 거야? 또는 학생의 선택 기회 확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뭐야? 행정 측면에서는 어떻게 토익식 수업을 활성화할 거고, 학교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결정 모형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선택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다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론, 결론은 다르죠, 성향이. 왜냐하면 서론은 앞에도 얘기했던 대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직접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 그다음에 논의 방향 이렇게 결정돼 있고 그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본론 내용이 나와야 돼요. 본론 내용에서 각각 내용에 대한 점수 4점, 3점짜리 만족하는 내용 바로 마지막 문장들이 어떻게 형성돼 있다? 주제와 관련 논의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논리 형식, 주제 논의. 이게 3점이거든요. 3점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감점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띄어쓰기 문제. 띄어쓰기 문제는 글을 좀 많이 읽어야겠죠. 읽을 때 자기가 실수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띄어쓰기 잘해죠. 용어, 띄어쓰기 변해야 하며 이런 것들 많이 틀리는 게 있어요. 요거는 따로 제가 촬영한 것을 띄어쓰기에 대한 거는 제가 특강으로 올려놓습니다. 그걸 올려놓을 거니까 아마 앞에 있을 거예요. 띄어쓰기, 예, 글쓰기 관련한 내용. 그거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니까 그래야지 5점 만점 받고 그다음에 15점 가지고 우리가 다퉈야 됩니다. 다퉈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에 또 다른 얘기를 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청킹이 잘 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뭐 있죠? 중간에 아예 모르거나 헷갈려서 오래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까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장의론, 이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또 그 다음에 또 까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이죠. 제가 올해 2022학년 또는 2023학년에도 나올 수 있지만 제일 1, 2, 3, 즉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슈 또는 주제, 이론에 대해서 쭉 하는 강의를 또 뒤에 한 2주 뒤에 그럼 별도로 제가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내를 할게요. 그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임박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곤란해지죠. 곤란해죠. 그건 따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년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각 파트마다 왜냐하면 출제 경향이 바뀌니까 그건 따로 제가 예고할게요. 분명히 출제 경향이 올해 거랑 좀 약간 다를 거예요. 왜? 방안으로 딱 나오지만 너무 문제 두 문제가 가운데는 이상하게 교육학의 어떤 정론과는 좀 더 거리감 있는 현실의 어떤 맥락에서 출제했는데 이게 채점에서 어떻게 된다? 객관도, 신뢰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타당도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육학의 어떤 준거가 있거든요. 그 준거에 맞춰서 또는 이론에 맞춰서 이게 신뢰도 타당도가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답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2022학년도 시험부터는 좀 바꿀 거예요. 약간. 자, 일단 그건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서로의 길이가 짧은 감점인가요? 라는 분하고 아까 5줄 쓰는 분은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예, 3줄 쓰더라도 상관없어요. 3개 문장만 있으면 돼요. 뭐요? 바로 주제에 관련한 직접적인 논의, 그 다음에 문제 제기, 그에 따른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논의 방향.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니까 사실상은 여기서 질문 주신 분들이 좀 다양히 있네요. 여기 보니까 질문 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 이제 닉네임 불러도 되겠죠. 유튜브에 지금 매운맛 너구리님의 마지막 어떤 질문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양의 활용 방안, 실천 방안은 정말 간단하게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소한 것을 적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도 그런 얘기인데 본론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아예 모르는 내용이면 말이죠. 제시문 있잖아요. 제시문 내용을 해석하세요. 내가 방안을 모르면 제시문 내용을 해석하세요. 만약에 이게 교육학 이론이다? 그러면 교육학 이론을 학교에서 적용할 때 효과를 쓰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한 게 실천 방안, 활용 방안, 머릿속에서 이게 사소한 거, 사소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교재에 활용 방안이 나와 있는 경우에 그 활용 방안이 아니라면 감점 받을까요? 아니에요. 교재에는 많은 활용 방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재 활용 방안이 있는 건 몇 개 없거든요.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활용 방안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어봐. 오늘 강의 내용이기도 한데 행정에서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테일러 박사 거. 근데 이게 뭐예요? 나중에 어떻게? 피터 드러그의 MBO, 목표 관리 제도. 이게 경영 관리 쪽이죠, 행정에. 그 다음에 뭐야? 조직 동결의 목표 설정 이론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각각 나눠가지고, 야, 테일러 박사의 과학적 관리론을 학교에 적용할 때 어떻게 될까? 라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특징을 잘 활용해요, 특징을. 거기 어떻게 하라고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 뭐 낭비를 제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근데 제시문에
상황이 있어요. 문제 상황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해석해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을 쓰면은 거의 답이 돼요. 왜냐하면 결국 물어봤던 이론과 연관한 방안이란 말이죠. 이론과 연관한 그런 어떤 올바른 어떤 내용의 역으로서 제시문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제시문에 있는 걸 해석하면서 그걸 긍정적으로만 만들어줘도 거의 70, 80% 점수를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교재 활용 방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 몰라요. 근데 없다면 어떻게 한다? 내가 그걸 특징점에서 잡아가지고 또는 그 장점이 있거든. 장점 측에서 이게 이래가지고 낭비 요소를 적었다. 그러면 낭비 요소 어떻게 되나? 아니면 교사가 가르친 게 전념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또는 뭐 인간관계론 이런 거. 아니면 삐아제 거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삐아제 거를 보고 그러면 내용을 뭘 주고 방법을 뭘 주고 평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책에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런 부분이. 근데 그거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책에 있어? 없는 부분 많이 물어보거든요. 분명히 명칭은 있는데 뒤에 내용이 방안이 없어요. 우리 교육학책은 이론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책에서 실천 방안을 내가 머릿속으로 도출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잘 만들어서 그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문제 상황과 또 맞냐 이거죠. 안 맞으면 난리 나는 거지. 안 맞으면 사실상은 틀린 것이 되죠. 그러니까 상황에 대응해 봐야 돼요. 문제 상황에서 과연 제시문에서 뭘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직접적 용어가 생각 안 나고 장단점만 생각나면 안 쓰는 게 좋은가요? 근데 뭘 물어봤을 때죠? 장단점을 쓰라고 했을 때는 장단점 당연히 써야 되고 직접적 용어라는 게 뭘까요? 명칭? 이런 것들? 명칭? 이게 질문이 아주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직접적 용어라고 한다면 가령 충실도 관점이라는 거 아니면 요거 같은 경우는 가령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한 걸 그대로 다 질문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론을 좀 해야 되거든요. 직접적 용어라는 게 뭘까? 직접적 용어. 용어가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직접적 용어라는 게 가령 예를 들면은 2021의 의사결정 모형인데 여기에 지금 A는 사실상은 B는 뭐냐라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단점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단점 써야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용어가 기억 안 나. 이론 명칭이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라면은 그러면 명칭을 좀 추론해야 돼요. 근데 그 제시문에 그 힌트가 있어야 되거든. 아니면 A와는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쓰든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명칭 생각 안 나면. 아니면 딱 보니까 이 서술에 보니까 B안도 딱 있어. 근데 이게 교육학책에서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거야. 이상하게 빗사이로 막 갔다 이런 거죠. 내가 잘못된 공부를 해가지고 관점이 안 맞아가지고 이 내용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뒤에 내용만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앞에 틀린 거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죽어도 틀린 거 쓰면 안 돼요. 절대 틀린 거 쓰면 안 돼. 앞에 명칭이 틀리면 안 돼. 명칭 아예 생각나지 않으면 뒤에 요 답만 쓰세요. 답만 쓰세요. 답만. 그리고 방안이 생각 안 난다. 그러면 특징을 차라리 쓰세요. 장단점 쓰지 말고 특징 아니면 장점에 해당되는 내용을 뭔가를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예 모르는 경우. 생각이 안 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또 여기 EA 박이라는 분이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어떤 자료를 봐야 도움이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를 봐야 돼요. 모의고사 문제에서 어떤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어떤 이론들을 특히 올해 제일 중요한 이론 문제들을 만들어서 그걸 방안식으로 막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사실상은 요거는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도 몰라요. 몰라.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사람들이 교육학의 모든 이론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일부만 자기가 왜냐하면 내가 국어 선생님이면 국어 선생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강의 설명 방식이야. 또는 문답법 요 정도 써요. 교육 방법 중에 무슨 뭐 다한 것을 다 쓸기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 왜? 그런 환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근무한 분들이 어느 부분에 특히 잘할 수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유연하게 이렇게 왜? 교육하기로 까먹잖아.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없었다고 해서 크게 내가 소래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떤 자료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특징하고 장점. 만약 방안을 보는다면 방안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거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써야 되니까 긍정적인. 왜냐하면 책이 없으면 그거라도 읽어줘야 돼요. 아니면 모의고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문제를 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명칭을 제시하라고 하면 개념도 함께 적어요. 아니에요. 명칭만 적으라면 명칭만 쓰세요. 이거
명칭만 쓰는 거예요. 명칭을 쓰란 말도 없잖아. 이거 명칭 써야 돼요. A, B로 익명성. 즉 뭐냐면 그 명칭이 안 나왔잖아요. 이건 명칭을 밝혀줘야 돼요. A가 뭔지 B가 뭔지. 자, 요거는 보니까 어느 하나는 점증 모형이고 어느 하나는 합리성 모형이구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리성, 점증. 그럼 B 방안에 따라서 한다면 학생들이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뭐야? 민주형 학급 운영이다.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이 학생들이 전체가 참여하는 어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봤을 때 그 개념으로 충분히 기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점증 모형이다 그러면 점증 모형은 학생들 또는 구성원들한테 모두한테 의사결정을 묻는 거거든요. 그걸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런 게 나오면 이제 만점이죠. 만점이에요. 정치적 합리성에 따라서 학생들과 어떻게 된다? 허심탄회하게 민족, 어떤 의사결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학급 풍토, 뭐 학급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2020 문제랑 괴를 같이 해요. 기계문화냐? 아니면 거기서 가족문화냐, 공용문화라는 것도 비슷한 패턴이거든. 비슷한 패턴이에요. 행정 문제는 비슷한 패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방적인 지도성이냐? 아니면 민주적이냐?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한 것처럼 아주 비슷해요.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따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명칭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명칭을 써줘야 돼요. 여기서. 근데 개념정의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2015 상반기, 2016, 2017에는 개념이라고 해서 명칭하고 개념정의를 다 써주는 거예요. 근데 2018학년도부터는 명칭하고 개념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명칭하고 개념정의를 하라는 얘기고. 근데 2021학년도는 명칭도 유야무야. 그냥 암묵적으로 놔두고 그다음에 뭐야? 개념정의도 없어. 개념정의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요. 왜냐면 여기다 개념정의를 잔뜩 여기 보면 합리적 의사결정 모양하고 점증 모양 그러면 합리적 의사결정 모양이 뭔데라고 쓰면 어떻게 돼? 안 돼요. 그러면 이만큼 차지하게 돼. 그게. 이만큼 차지하게 돼. 그럼 뭐 못 써? 단점. 두 개 각각의 단점 못 쓰게 돼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방학까지 있어야 되거든. 엄청난 길이 분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개념정의는 물어볼 때 쓰세요. 보통 교육학 강사분 중에 실수하는 분이 뭐냐면 야 이건 무조건 명칭 안 물어봐도 명칭 쓰고 개념정의 써라. 가는 거예요. 개념정의는 안 써도 돼. 명칭 써. 그리고 이 방안을 물어볼 때 방안 안에 개념정의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안 자체는 개념정의에 살짝 포함되거나 특징이 포함된 되는 그런 서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안이니까 뭐야? 뭐뭐이다라고 쓰면 안 되지. 방안이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서술을 일치시켜줘야죠. 그게 방안이지. 이론은 뭐뭐이다. 이건 개념적이고. 이거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방안을 썼냐? 개념적이 썼냐? 개념적이 쓰면 점수 못 받지 이거는. 방안으로 써야죠. 서술어도 달라요. 서술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 답안지 칸을 벌써 봐. 이게 계속 너무 질문이 많이 나와서 넘어가네요. 명칭이 점수에 반영되면 점수 배점이 단점 각각 한 가지로 2점, 방안은 각각 한 가지라면 1점, 총 3점인데 명칭은 점수를 별도로 예전에 줬어요. 2020학년도까지. 근데 여기서는 안 줘. 왜 안 주냐면 결국 이 단점이 논리적 타당화를 얻으려면 명칭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권구현이라는 사람을 명칭을 쓰게 한 거야. 근데 명칭을 지시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자 여기에서 떠들고 있는 A라는 사람. 이 사람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또 이 사람의 특징을 설명해봐라. 이런 질문이 나오죠. 특징 한 가지. 만약에 써봐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을 논의해야 되려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면 써야겠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해야지 남자로서 여자로서 어떤 장단점이 있다면 장단점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A안 B안으로 놔두면 점수 못 줘요. 왜냐하면 앞에 논리적 타당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점을 쓰는데 무엇에 대한 단점인지가 없는데 점수를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런데 안 쓴 거보다는 낫다는 거지. 뭐가? 단점을. 아예 난 명칭은 몰라. 근데 단점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써. 근데 어떤 사람 명칭은 기억나는데 단점이 기억 안 나. 암기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추론해야 돼요. 명칭 기억나요? 그러면 단점을 추론하세요. 최대한. 제 신문도 읽고 야 이게 뭘까 그냥 그 답이 얼토당토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건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반대는 단점은 비스무리하게 그 어떤 이름인데 명칭이 기억 안 나. 이상하게 사람 이름 못 쓰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요거는 명칭은 함부로 휘둘르면 안 돼요. 명칭은 함부로 휘둘르면 안 됩니다. 특히 이걸 거꾸로 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거꾸로 썼다면 내용이 뒤바뀌겠죠.
단점은 그대로 썼는데 그런 경우는 0점 처리된단 말이에요. 0점 처리돼요. 여러분들. 왜? 논리적 타당도가 안 맞잖아. 응? 북극에 갔다. 그러면 따뜻한 날도 있지만 대부분 춥잖아. 그러면 북극은 춥다. 그래야지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A는 뭐뭔데 그 단점은 뭐다라고 해야지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그 다음에 글이 답안지 칸을 넘어가면 채점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 돼요. 답안지 칸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답안지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답안지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공간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이걸 한번 제가 간단하게 여기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손가락으로 되어 있지만 답안지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답안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 수험번호 막 하고 그다음에 여기 5줄마다 굵은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줄이 얇게 이제 가겠죠. 그러면 여기다 여기 요 테두리 아주 얇은 테두리에다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상한 분들이 있냐면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흔히 보여요. 분명히 이다라고 했는데 이다라 했는데 어떻게 된다? 여기다 다를 썼어. 이다 했어. 여기다 마침표 딱 찍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버릇이냐면은 야씨 그 다음 줄에 넘어가면 그 다음 줄에 다자 하나만 여기다 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여기 너무 많이 비우잖아. 국가의 종이 아껴서 예산에 도움될 일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종이도 아끼는 게 아니고 본인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다음 줄로 바꿔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다 몰아가지고 글씨도 글자 간격이 촘촘해. 여기로 가면 그 이상한 버릇이에요. 그 이상한 결벽증이에요. 왜? 이걸 다음 줄로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인 망치는 길이야. 여기다가 만약에 삽입표를 한 다음에 썼다면 상관없어요. 내가 교정보를 해가지고 글쓰기 교정보를 해서 뭔가 내가 여기 빠진 게 있어. 그래서 쓰다가 보니까 어떻게 좀 넘어간 거.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 가령 여기다가 이상한 표시하거나 답안지 외적으로 그런 게. 근데 요거는 되게 안 읽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예 줄 바꿨어. 삽입 표시는 요 안에서 다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요 밖으로 넘어간 거를 일부는 봐줄 수 있다고 하지만 안 넘어가는 게 최선이에요. 절대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삽입하다가 살짝 넘어갈 수 있는데 라고 하더라도 줄을 바꿔서 여기다 또 삽입해야 돼요. 이어붙이기 하든가. 그러니까 이게 교정보가 어느 분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고치는 분. 이게 한 100명 중에 한 서너 명은 여기다가 엄청 쓰시는 분이 있어요. 왜 본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싹 지우고 위에다 막 쓰는 분이 있어요. 왜 개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바깥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셔요. 또 밑에 줄에 막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2페이지 꽉 쳐서 쓰는 분들은 한 100명 중에 한 서너 명 봐요. 근데 3페이지 쓰는 사람은 못 봤어. 60분 동안 그게 힘들어요. 대개 어느 정도 쓰냐면 한 페이지 한 3분의 1? 많이 쓰는 분량이 그 정도 쓰세요. 여러분들이. 자, 어쨌든 이 위쪽으로 글씨가 넘어가도 채점이 반영되지 않아. 위라는 게 어딘가? 유의사항 쪽으로 여기로요?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 여기는 절대 안 돼. 요거 외곽선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밑으로 아예 지우고 다 쓰든지 해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답안지 작성은 신중해야 돼. 설계가 잘 돼야 돼요. 어떤 분 글은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는 분들 답안지가 많아요. 그런 거는 아예 점수를 거의 못 줘요. 어디서부터 어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답안지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 자, 답안지 작성할 때 유형 교정법 몇 가지. 자, 이건 또 얘기 나왔으니까 그 위에 질문이 지금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아니야. 요거는 마지막 질문이잖아요. 위에 질문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요거를 화면을 좀 올려서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밑에 보니까 거기가 처음이었나 보네요. 거기가 처음이었네요. 맞아요. 제가 좀 여러분들이 지금 질의한 부분을 그대로 보면서 쭉 따라 하고 있어요. 쭉 따라하고 있어요. 일단은 글씨는 본문 내용 요 작은 박스 안에 있는 대로 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답안지 자체 교정보는 간단해요. 이거는 정교한 맛이 좀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말이지 이런 거 틀린 경우가 있어. 교육해야 한다 또는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근데 여기 띄어쓰기가 불분명해. 그럼 어떻게 된다? 띄어쓴 표시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띄어쓴 표시. 이걸 띄어쓴 표시라고 그래요. V자 꺾은 거 쭉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붙였어야 되는데 띄어쓴 게 있어. 어떤 사람은 교육해야 한다. 이거는 잘 썼는데 뭐 실천할 것이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붙였음 표시. 이 정도는 알아야죠. 띄었음, 붙였음 표시. 이 정도는 알아야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필수적으로. 요게. 그리고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거 두 개가 일단 제일 많이 써요. 이거 두 개가.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뭔가 내용이 더 많이 필요해. 실천할 것이다 하는데 실천 앞에 여기 뭐 빠진 게 있다면 여기다 해가지고 글씨를 여기다 추가하는 거야. 위에다, 글씨는 위에다 추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안지 칸이 있잖아요. 이게 두 줄이 있어. 만약에 줄이 있어. 줄이 있는데 이 행이죠. 행인데 여기서 만약에 쭉 썼는데 여기가 뭔가 틀린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 줄 바꿔서 처음 썼는데 이 뒤에 보면 줄이 다 글이 있어. 근데 내가 퇴고하다가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걸 두 줄로 지우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죠? 작게. 그러니까 요 공간, 요 한 줄 위에 공간에다 이게 문장을 해야 돼요. 아니면 중간에 쓰다가 빠진 걸 알았어. 그래서 여기다 사이에다 이렇게, 요거는 R자 같은 걸 이렇게 꺾기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V자로 팍 꺾는 거고, 요건 R자로 해서 여기다 삽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울 때는 한 줄로 이렇게 쭉 지우지 마세요. 한 줄로 지우면 귀차니즘 같이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두 줄로 정확하게 지우세요. 또 어떤 분 세 줄로 지운다. 세 줄로요. 세 줄로 지워. 이건 결벽증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정신 파탄자처럼 막 이렇게 색칠해서 지우지 마세요. 이거 다 감점이야. 이거 다 감점. 교정본을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게 띄어쓴 표시, 붙임 표시. 그 다음에 여기다 뭔가 삽입할 때. 한 글자 고칠 때도 있어요. 뭐냐면 이걸 만약에 내가 뭐로 바꿔, 교육해야 된다로 받고 싶어.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해놓고 된자로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아니면 한 글자가 해야, 교육해, 그래가지고 두 글자를 썼어. 교육해, 해야, 요건 뺄 때는 뭐 돼지꼬리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일반적 글쓰기, 교정보 글쓰기 있잖아요. 이건 돼요. 제가 옛날에 2014, 15학년도인가요? 그때 시험 볼 때 교정보에 대한 두 줄로 무조건 긋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과정평가대 지능답 쪽에 들어가면 제 이름 본명이 있을 거예요. 권구현 해가지고 일반적 원고지사법이나 교정보에 대한 거를 허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2년 만에 그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의사항에 보면 일반적 글쓰기에 대한 교정, 그렇죠? 이 부분을 허용한 것은 제가 몰라. 다른 분도 그거 얘기했겠지만 제가 이 주기차에 그거 얘기했거든. 논술이니까. 우리가 원고지에서 쓰는 거는 딱 보이는데 이거는 원고지처럼 딱 10칸이 안 막혀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실 때는 이 띄어쓰기하고 일단 붙임표만 일단 먼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넘기느라 한 단어가 두 줄에 걸쳐 적더라도 상관없을까요? 한 단어가 두 줄에 걸쳐서? 무슨 소리일까? 다음 줄에 넘기는데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이 질문을 해석해야 돼. 다음 줄로 넘기느라. 자, 세 줄 있다, 만약에. 근데 다음 줄로 넘긴다? 그러면 여기 썼어. 이제 다음 줄로 넘기느라 두 줄에 걸쳐? 적어도? 무슨 소리지? 두 줄에 걸친다는 게 뭘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가? 이 질문을 제가 이해 못했어요. 죄송한데. 다음 줄로 넘기느라, 다음 줄로, 두 줄에 걸쳐? 다음 줄로 넘겼어. 넘기느라. 넘겼는데, 그 다음 줄 한 줄을 쓰는데, 두 줄에 걸쳐 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쿤탐님, 다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두 줄에 걸친다? 아마 그 얘기 같은데요? 아무래도 요거를 다음 줄 넘길 때 이미 글씨는 다 있어. 있는데, 아이고, 넘겨서 뭐 고칠 때 여기다 나와야 되냐 이거지.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어붙이는 표시를 또 이렇게 해줘야 돼요. 따로. 이어붙임 표시. 이 교정본은 칸을 좀 넘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이어붙임표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 또 하나 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줄 긋고 이렇게 그런 유의사항이 그렇죠. 왜냐하면 한 줄을 더 긋고 써도 된다고. 왜냐하면 이 줄도 이 좁은데 두고 여기다 윗줄에다 써도 되긴 돼요. 여기다. 근데 이걸 이어붙임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과 요 내용이 다른 내용이다. 여기서 이어져 온 거야. 근데 여기 이미 주인이 있네. 아마 그걸 물어보시는지도 모르겠네요. 명칭을 적고 추가 장단점이나 기입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명칭이 틀리면 장단점 모두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명칭이 있는데 뒤에 내용이 틀렸다. 그럼 명칭 점수를 받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명칭이 자, 생각해봐. 명칭이 있어. 명칭이 맞았어요. 그러면 명칭 점수는 받아요. 명칭 점수 받아. 근데 단점이 틀렸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 아, 단점이 아예 틀리면 명칭 점수는 별도로 잘 안 받죠. 0점이 되죠. 0점이.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옛날에도 그랬는데 명칭이 없어. 근데 단점은 맞아. 채점 기준표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가 쓰라고 그랬잖아요. 부분 점수라도 받게. 부분 점수라도 받게. 물론 앞에 논리적 타당도가 있어야 되지만 아깝잖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채점자들이 과락 주기 힘들어요. 웬만하면 과락 안 주려고 그래. 왜? 여러분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은. 예, 이거는 채점자들이랑 옛날에도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야 진짜 어떤 거는 내가 진짜 너무 불쌍해가지고 얘가 7점 몇 점이야. 딱 계산하면. 근데 반올림해줘서 8점. 해준 적도 많다라고 얘기하는 채점자들이 있어요. 솔직히. 요거는. 그 다음에 명칭이 틀리면 안 됩니다. 명칭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명칭은. 쿤타님이 채소를 붙여서 못 쓰고 윗줄에 채 그리고 다음 줄에 소를 쓰나. 아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이 그건 상관없지. 아 쿤타님 그 질문이시군요. 가령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그 무슨 상관해. 그 상관하지 마세요. 그건 연속적으로 읽어주는. 가령 뭐 내가 학교 교육 적어있는데 학자하고 교자하고 떨어져 있다. 상관하지 마세요. 근데 연속적으로 읽어줘. 학교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읽어주지. 어? 채소다 그러면 아니 연속적으로 하나의 단락인데 그러면 채자 여기 쓰고 여기다 소자 쓰면 채소라고 읽지. 채자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건 단답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속적인 글씨 논리적으로 읽어주는 거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다음 줄에 소자를 쓰는 한 단어가 두 줄 걸친 거 괜찮아요. 그리고 상관없어요. 그건 걱정을 하덜덜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구태호님이 아마도 한 단어를 두 줄로 적어도 아마 그렇죠. 제가 질문 이해 못한 건 그거를 질문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여태 그렇게 걱정하신 분이 없었는데 너무 요즘 시험에 임박해서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걱정 덜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답안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답안지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줄 비우고 이제 단락 쓰시는 분도 있어요. 요거 이제 뭐 수험 번호 쓰고 막 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5줄 요렇게 쭉 나눠져 있죠. 여기에 5줄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으면 여기 요 공간이 있죠. 한 2줄 쓰는 공간을 비우고 써야 돼요. 이게 들여쓰기라고 그래요. 이 원고지 있을 때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소설책이라든가 책을 보면은 편집자들이 뭐냐면 앞에 내어쓰기나 들여쓰기라는 걸 할 거예요. 왜냐면 단락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락 안에 있는 여기부터 만약에 글씨가 시작됐다. 뭐 교육이라고 시작됐다. 그러면 이건 하나 연속체를 읽어줍니다. 연속체를 읽어줘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래서 한 단락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단락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내가 만약에 명칭 요구하지 않았지만 A, B, A가 뭔지 명칭도 써줘야 되고 그에 따라서 뭔가 단점이면 단점 써줘야 되고 그러면 단점이 이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명칭에 따른 어떤 이론 명칭이 있었는데 그걸 방안을 2개 써야 된다. 그러면 첫째 방안은 그 방안은 첫째 그다음에 둘째 뭐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써야죠. 이게 써야 돼요. 그리고 첫째 뭐뭐뭐 해야 한다라고 만약에 쓴다면은 종언을 해야 돼. 마침을 해야 돼요. 첫째 이런 데서 이런 개별화 교육을 하고 뭐 극대화해서 이런 거 실시해야 한다. 마침표 치고 둘째 이렇게 들어가야 돼. 보통 첫째 쓴 다음에 쭉 가다가 하며 쉼표 둘째 안 돼요. 안 된다고. 1점에 한 문장. 1점에 한 문장. 문장을 완성도 있게 쓰세요. 나열하지 마세요. 분명히 첫째 둘째도 나열하는 거지만 종언을 해야지. 이 하나의 사안이 집중 논의가 되게끔 구성을 해줘요. 이 구성에 대한 부분이 본론이 안 돼가지고 점수를 못 받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키워드만 나열하는 거야. 키워드만. 단점을 쓰라고 그랬더니 단점을 깊숙이 논의해야 되거든. 뭐 때문에 어떤 단점이 비롯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단점. 의사소통이 막힌다. 막히며 B는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한 문장 안에다 짧게 썼어요. 그 점수를 내용의 일부는 받죠. 그런데 이 높은 점수는 못 받아요. 여러분들 논술이에요. 논술이란 건 내가 전문가로서 21학점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 바로 내년 3월에 발령 나서 가는 사람이야. 더 이상의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자체가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쓰는 답안이 전문가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답안이어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습자 우리가 하듯이 연습하듯이 하는 답안을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완성도가 높아야 돼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자, 어쨌든 구태여 선생님, 쿤탐 선생님 거를 아유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높이 뛰기면 첫 줄에 높이 뒤에 뛰기 뭐 잘 설명해 진짜 참 아이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연속처럼 읽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휘를 논문에 사용하는 것처럼 써야 되지. 자, 고급스러운 어휘와 아닌 것이 뭘까요? 고급스럽다? 아니다? 여러분들 교육학은 다 명사죠. 다 명사잖아. 자, 생각해봐요. 올해 나올 게 삐아제로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막 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삐아제를 예를 들면. 삐아제가 이게 나온 용어가 다 고급 용어지. 자, 삐아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뭘 줘야 된다? 야, 인지적 불일치주라는 거야. 이거 굉장히 고급 용어죠. 더 고급 용어로 들어가면 뭐야? 사회심리학적 용어. 인지부조화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굉장히 부조화라는 단어. 잘 쓰지도 않거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두 번째. 자, 적응과 조직화가 있다. 다 명사예요. 고급 용어입니다. 다 고급 용어예요. 자, 그러면 적응의 두 가지가 있다. 이거 다 외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화하고 조절이 뭐냐? 동화, 조절이 있다. 동화란 뭐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 새 자극, 새 문제, 새 과제에 대해서. 기존 도식, 도식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도시란 말이 꼭 쓰이거든. 그러면 도식을 어디가 변화시킨다는 거냐? 조절이 변하냐? 동화가 변하냐? 그리고 비아제는 어느 걸 좋아했냐? 얘를 좋아했거든. 조절을 좋아했어. 그러면 이 다 명사예요. 명사. 이거 모르면은 뭐 접어야 됩니다. 공부는. 근데 이 어휘가 이걸 얘기하는지. 근데 방안 쓸 때는 이런 어휘가 풍부하게 안 나오시거든. 왜냐하면 삐아제론에서 동화 조절이 있다. 이 각각의 관점에서 교육적 방안을 제시해라. 그러면 동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지. 동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절은 어떤 것이냐? 라는 거죠. 이 부분을 써줘야지. 그때 풀어 쓰는 거죠. 여기는 명사가 그렇게 안 나오대. 왜냐면 앞에 키워드만 일단 명사가 나오면 뒤에는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돼요. 이게. 어쨌든 논문에 사용하나 좀 써야 되는지. 그러면 좋죠. 아니래도 만약에 앞에 명칭 키워드하고 핵심적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거 2개 정도만 맞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방안이라든가 내용, 방법에 대해서 왜냐면 프로그램 수업 원리라든가 계열화를 해야 된다든가 스몰 스텝을 해야 된다. 이게 다 명사잖아요. 고유 명사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고급적 어휘죠. 근데 이거 모르면 교육학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필수적인 단어 외에 나머지는 내가 학생들한테 어려운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더 쪼개서 준다. 우리가 수들이 말 쪼개서 준다. 아니면 이걸 갖다가 간단한 거에서 점점 복잡한 걸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분화해 준다. 아니면 연역적으로 해준다. 고급적으로는 연역적인 거겠지.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풀어서 쪼개서 처음에 좀 쉬운 거 줬다가 나중에 점점 어려운 거 주자. 근데 이거를 고급적용으로 쓰면 위계적으로 뭐 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어휘를 쓴 사람이 좀 점수가 더 높긴 해요. 왜? 압축적으로 풍부하게 들어가거든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고급스럽지 않은 거는 여러분 키워드만 학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 강의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 키워드 강의. 그거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아마 그걸 따로 돈을 받나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구태여 지문에 대한 답만 써도 될까요? 2가지식으로 쓰고 지문에 대한 답만 쓰고 마지막에 부연 설명 같은 거 안 써도 될까요? 부연 설명 필요한 게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방안을 쓴다? 그러면 제시문에서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맨날 교과서만 보고 설명해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 교과서만 보고 설명해줘. 근데 이게 켈러의 ARCS 이론을 관점으로 해서 방안을 하나를 만약에 쓰라고 그랬어요. 교과서만 보고 설명해줘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못 쓸 거예요. 못 쓸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켈러의 ARC 이론에서 뭔다? 만약에 방안 첫째 방안이야. 첫째. 자, 주의 전략 중 무엇을 해야 돼? 자, 주의 전략이 나와야죠. A 부분에 주의 전략 중에 뭘 써야 돼 이게? 감각적, 지각적 주의. 감각적 또는 지각적 주의를 써야 돼요. 주의 전략 중 지각적 주의를 활용하여 뭐 해야 된다? 구체로 시청각 매체. 시청각 매체. 이렇게 해서 완성도 있는 시청각 매체를 제공하여 교과서만 보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애가 흥미로운 시청한 매체를 활용해서 공부하게 하면 재미있게 만들 것이다. 재미가 있게 유의미하게 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써야 돼. 그래야지 완성도 있어요. 그냥 여기다 뭐냐. 첫째, 주의 전략을 사용하면 된다. 점수 몇 프로? 아마 3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가지 답안을 다 쓰는 거였어요. 4점짜리였어요. 근데 1점이었어요. 이게 하나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의 전략을 활용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답이 어떻게 될까? 점수 거의 뭐 극소야. 근데 이렇게 해서 다 썼어. 네 가지까지 다 자기는 답을 정답으로 알고 제출한 거예요.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주의 전략, 관련성 전략.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걸 더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더 구체적으로 못 들어갔어요. 이거 앞에 있는 대문만 맞췄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이분 거는 리커트 점수, 종합평점법 이런 걸 써가지고 0, 1, 2, 3, 4, 4점짜리잖아요? 그러면 답안 채점자 3명이서 어디 채점할 것 같아요? 답안 채점. 이게 딱 봤을 때 아마 여기 채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분명히 얘가 이론은 알긴 아는데 구체적으로 몰라. 학교장은 얘가 써먹을 수 있어? 못 써먹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발 더 나가. 첫째, 주의 전략 중 감각적 주의 또는 지각적 주의 전략을 활용하면 된다. 이 사람은 아마 몇 점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나머지도 두 번째 단계까지 다 썼어. 근데 세 번째, 어떤 사람? 자, 주의 전략 관점에서 감각적 주의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문장 더 써. 뭐야? 감각적 주의 전략에서 어떻게 된다?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제시문을 직시해야지.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뭐야? 시청한 매체 또는 실물, 예? 그렇죠? 화상기 이런 거 활용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자료를 접하게 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그런 사람 건 만점. 만점이에요. 1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종합점수로 준단 말이에요. 딱 보고 체크해. 아, 얘 딱딱 체크해가지고 얘 뭐 앞에 있는 타이틀만 쓰고 있네. 이건 점수 못 보죠.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답만 써야 되냐? 답이 뭐예요? 답이 이게 전체가 답이거든. 근데 답의 정도를 깊이 있게 정교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구체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 점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키워드에 온다? 아니에요. 이 키워드 안에 있는 사실 안에 세 가지 전략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전략 안에 세 가지, 또 그 세 가지 그 구체적인 전술 안에 또 세 가지 이상이 있어요. 총 몇 가지야? 36개예요. 36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 대표적인 건 우리가 숙지하는 것 뿐이죠. 그걸 깊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는 거예요. 깊이 하는 거. 그러니까 심도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론을 방만하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초점을 가져야 돼요. 물론 복걸 보기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미 나올 거는 결정돼 있겠죠. 지금 출제 이제 거의 막 무르익을 때예요. 지금 벌써 이제 10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0월 중순쯤에는 문제가 시안이 다 완성이 돼서 그걸 피드백합니다. 여기 채점자들이랑 피드백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인쇄가 들어가는 게 보통 11월 달 인쇄해 놓고 창고에다가 탁 봉인하는 게 11월 한 초 중순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은 출제가 거의 반 정도 가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일단 여러 질문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질문인데 이걸 다 제가 못 해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요거는 따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따로 이걸 올릴 거예요. 여기 아마 공고연에 아마 뭐로 되어 있을까요? 논술 전개 특강 뭐 이런 식으로 요 자료를 통해서 하는 거를 따로 자세히 또 올릴 겁니다. 그거를 그 몇 강 되거든요. 그다음에 띄어쓰기 맞춤법에 대한 것도 따로 있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5점을 일단 먼저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15점 가지고 다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20점 만점 저희가 받는 줄 알지만 5점 상당수 3점 이상 날려먹은 분들이 많아요. 매해.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도 여기 질문하셨는데 이런 거, 이 질문은 되게 길었어요. 20학년도에 김 선생님이 18점, 19점 이렇게 맞았대요. 작년 시험에서는 12점 맞으셨대요. 엄청난 차이죠. 6점 이상, 7점 이상 차이가 났다. 자, 20년처럼 이론 암기형 문제에서는 점수를 잘 받는데 21년처럼 방한 서술형 문제는. 근데 20학년도에도 사실상 뭐예요? 방한이 있었어요. 방했어. 근데 거기는 명칭 개념이 다 점수를 이 지식 회상이 많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암기해서 쓸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좀 더 유연하게 비판적 사고 우리가 방안까지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명칭하고 개념도 일부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거는 변하게 돼 있어요. 이제 작년에 이번에 출제자가 바뀌었으니까 똑같을 거다? 그렇진 않아요.
예전에도 보면 2015에 딱 문제를 냈는데 그 다음에 확 변하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014에 냈던 거랑 또 확 변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같은 출제지인데도 변화가 좀 있어요. 특히 작년 거 같은 경우는 약간 교육학의 정론 안에서 안 내고 약간 현실에 변해가는 흐름에 어떤 인기응변적 문제를 좀 냈다는 데서 약간 비판적인 논의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에 있는 정론 안에서 이제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분명히 중요합니다. 올해 나올 문제는 뭘까? 가장 중요한 넘버 3, 각 영역, 아니면 넘버 5까지 갈 수 있어요. 그 강의를 따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생방으로 해서 탁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한 2, 3주 정도 있다가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번 주에 공지를 띄울 거예요. 그때 또 여러분들이랑 진짜 중요한 거 얘기를 또 내용 15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